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입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 화요일 비욘디 프로그램 오늘 주제는 심혈관 질환 예방하기 중에서 혈당 잡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5월인가 심혈관 질환 위험의 남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적 배경하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누구나 다 그날 어느 것들을 먹고 신체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순간순간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러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새 약간 미세먼지가 좀 많긴 한데 한 10% 정도는 이제 주위 환경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먹고 움직이는 균형을 통해서 조절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혈당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생활 습관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96% 정도 생활 습관 요인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보고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조금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70%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흡연과 음주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어떤 정도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사이코소셜 팩터 중에서 뭐 교육 수준이라든가 임금의 문제, 또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들 어떻게 조절할까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모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고혈압, 당뇨, 흔히 콜레스테롤 높은 거라고 알고 계시는 이상지질혈증, 또 비만, 또 식습관, 운동에 해당하는 신체 활동, 이 여러 가지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는 한데, 저희 2001년에 출간된 논문에 의하면 우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죄송합니다. 국가검진에서 커버하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천에서 7천 사이라고 치면, 그러면 한 2,000명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심혈관 질환 여부와 여러 가지 요인과의 관련성을 봤습니다. 물론 나이가 1살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게 굉장히 높고, 혈압 약을 먹고 안 먹고와 상관없이 약을 먹든 안 먹든 조절되는 정도, 또 허리둘레, 당뇨약을 먹든 안 먹든 공복당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었고요. 전체 콜레스테롤, 나쁜 L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에 해당하는 H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질량 지수도 영향이 있었는데, 여기서 비만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남성에서 조금 더 두드러졌습니다. 여성에서는 좀 더 마르신, 체질량 지수가 아주 마르신 분들이 좀 더 위험한 걸로 보이는 게 특이한 점이었고요. 술, 담배는 다 아실 것 같고, 이제 약물을 먹는 거를 볼 때 당뇨약을 먹는 사람들은 남성에서는 41%, 여성에서는 50% 정도 위험이 증가했고요. 혈압약을 먹는 거는 18%, 남성, 여성은 24% 정도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또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알고 있는 약들을 드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갔지만 크게 심혈관 질환의 영향을 더 높이는 것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여성에서는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의 위험이 조금 그렇게 아주 심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약을 먹는 경우에 있어서 보호 효과가 꽤 있다 하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가족력에서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것이 각각 남성에서 특히 33%, 16% 정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은 여자에서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좀 미미하고 남성에서 좀 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혈당 조절을 위해서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음식 섭취 영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글 등에서 당뇨 조절하는 거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가 가장 문제가 되냐 하면 이미 약을 드시면서 혈당 조절을 하시는 경우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분들이 많고요. 한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요. 일부는 술, 담배 하시고 또 자는 시간이나 생활이 좀 불규칙하신 분들이 혈당이 좀 안 조절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밖에는 이미 당뇨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공복 혈당만 높고 평균 혈당인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높지 않은 수준에 속하는 흔히 얘기하는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100 넘는 단위로 얘기하는 그런 혈당, 아침에 밥을 먹지 않고 측정한 혈당이 100mg/dl가 이상 되면서 120mg/dl 이하가 되는 그 사이에 속하는 100에서 126 사이에 속하는 분들을 저희가 공복혈당 장애라고 하고,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높지 않으신 경우에요. 반대로 공복혈당은 100 이하로 낮은데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평균 혈당이 5.7 이상으로 당뇨는 아니지만 6.5가 안 되기 때문에 당뇨는 아니지만 식후 혈당이나 평균적인 혈당의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당뇨 조절하는 룰에서 조금 흔히들 알고 계신 거와 다른 어프로치를 해야 좀 더 편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네. 우선 근본적으로 기본 원칙에 대해서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일반적인 기본 원칙이 일정한 시간에 어느 정도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의 규칙성이 사실 심뇌혈관 질환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의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적게 먹고 일정하게 드시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어느 날 조금 더 드시는 날도 있고 덜 드시는 날도 있다고 볼 때 적어도 근본적으로 시간 맞추기, 그리고 종류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아침 저녁이나 아침 점심은 밥으로 먹는다든가 밥에 반찬으로 먹는다는 등 음식을 찾아 먹는 걸 특정한 종류, 뭐 파스타를 먹는다든가 국수를 먹는다든가 이제 가서 찾아 먹는 횟수를 조금 조절하시는 게, 매 3끼니 음식을 외식을 하거나 찾아 드시는 분들은 사실 콜레스테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서 많이 먹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 많이 먹을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왔다 갔다 하기 쉽습니다. 중성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2끼니 정도는 밥에 반찬으로 식사하셨으면 좋겠고, 흔히 아시듯이 설탕이나 사탕, 뭐 주스 같은 그런 액체로 된 음료수, 탄산음료, 그 다음에 꿀 같이 단순당이라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몸에서 바로 써서 바로 당이 올라갔다가 1시간, 2시간 되면 바로 떨어지는 단순당에 해당하는 것 섭취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드시면 당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시면서 다시 또 당을 몸이 찾기 때문에 자꾸 당이 많은 음식을 먹게 돼서요. 그런 거를 주의하시는 게 맞긴 한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나는 음식으로 치자면 내가 지방이 그렇게 적지 않은 몸을 가졌고 음식으로 치자면 밥이라든가 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당분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남성 같으면 근력을 많이 쓴다든가,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분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너무 피곤해서 졸렵거나 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또 식은땀이 나거나 이런 순간이 되면 당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꿀이나 사탕이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같은 상황에 방송을 하고 제가 머리를 써서 일을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식사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약간 당이 떨어졌다. 그러면 정신이 몽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제대로 똑 떨어지게 하기가 어려워요. 환자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새는 중간에 사탕도 먹고 그리고 초콜릿도 조금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빠르게 돌아가면서 환자를 볼 수 있어 그렇게도 하거든요. 마치 당뇨 환자가 저혈당 어택이 왔을 때 저런 거를 먹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액상으로 먹을 거는 아니지만 꿀이나 사탕 같은 그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일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조금 어텐션이 떨어진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먹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을 너무 안 움직여서 혈액이 안 돌아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전끼니라든가 또 식사한 시간이 오래돼서 당분이 좀 모자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약간 졸렵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곤란하고요. 네. 연세 드신 분이 밥을 먹었는데 졸렵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당분을 먹으면은 바로 연료를 쓰기 때문에 소화가 되면서 조금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 젊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많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5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으니까 구분을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지방을 어느 정도 섭취해서 열량이 너무 부족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당을 조절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포화지방산과 트란스지방산의 섭취를 주의합니다. 여기에서 포화지방산은 아시다시피 실온에서 하얗게 보이는 소고기 하얀 기름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버터 같은 거요. 또 트란스지방산은 아시다시피 튀긴 과자 같은 거 그런 과자류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구성 성분 보면은 보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많이 써져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소금을 쳐서 먹지 말자고 하는 거, 국물을 다 먹지 말자고 하는 거 등등이 있죠. 저희가 잘 모르는 것 중에서 국수류 이런 것들이 나트륨도 높고 일반적으로 밥을 똑같은 양 먹었을 때에 비해서 혈당을 2배 정도 높이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국수와 다른 육류나 생선류나 이런 거를 같이 먹지 않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혈당을 높이는 굉장히 큰 원인이 됩니다. 음주는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이 있는 분이라든가 혈압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음주는 그냥 바로 다음날 혈압을 올린다든가 저녁에 주무실 때 저혈당을 가져오시게 돼서 다음날 아침에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래서 아주 불편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젊은 연령층은 모르지만 당뇨, 혈압이 있어서 이미 나이는 젊지만 신체적으로는 조금 노화하고 있는 분들은 술은 없애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그림을 가져온 건데요. 저희 일반적으로 곡물류 먹으라는 게 저희 요 그림에 나온 게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곡물류가 7, 8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끼는 밥 3분의 2 공기, 나머지는 한 공기씩. 이게 곡물류에 해당합니다. 밥으로 따지면. 그래서 밥 3분의 1 공기가 아니라 밥 3분의 2 공기가 아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점심, 저녁이 한 공기. 이렇게 따지면, 그거와 동률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 3분의 1 공기에 해당하는 게 스파게티 면으로 건조할 때는 30g이고, 만약에 면을 이렇게 삶았을 때는 90g 정도 된다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가늠을 하셔서 그다음부터는 그 비슷하게 하시면은 별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이제 흔히 보면 고구마를 드시거나 감자를 드시거나 옥수수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 복합 당분이기 때문에 몸에서 바로 쓰지 않고 단순당처럼 바로 당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밥 3분의 1 공기에 해당하는 게 감자가 140g이나 되는 거예요. 중짜리 한 개인 거죠. 근데 감자 만약에 밥 한 공기가 감자 저런 거 3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감자 3개 저거 먹으면 다른 거 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덜 하죠. 뭐 과일이나 좀 먹을까, 저기에다가 육류를 먹는다든가 생선을 먹는다든가 채소랑 같이 먹는다든가 이렇게 잘 안 되죠. 고루 먹게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저거를 밥량만큼만 먹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열량 섭취도 적고 힘이 떨어지면서 당이 더 안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이 복합당이라서 좋고 당을 그렇게 많이 안 올려서 좋기는 한데, 어떤 텔레비에서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본 거에 의하면 어떤 여성분인데 마른 할머님은
고구마만 먹으면 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고구마를 주식같이 먹는 거죠. 그럼 조그만 고구마 같은 거, 여기 지금 그림에 70g 정도의 고구마가 여기에 70g 정도의 중에 해당하는 거 반 정도가 밥 3분의 1 공기니까 그거 2개 먹으면 그 한쪽을 먹으면 사실은 밥 3분의 2 공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배가 안 부르죠. 그래서 고구마를 한 3개 먹었다. 그러면 밥으로 2공기 좀 넘는 걸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옥수수 요 반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2개 먹으면 한 끼니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3분의 2 공기가 그것만 먹게 된다면 옥수수 하나 정도만 먹게 된다면 그냥 그걸로 식사를 대신하신다면 밥 3분의 2 공기만 달랑 먹은 거와 마찬가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밥에 해당하는 거라서 밥 말고 다른 거를 다음에 같이 먹으면서 먹으면은 당 조절이 되겠지만 이런 것만 먹게 되면 당은 바로 올라가지만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흔히 공복당이 자꾸 올라가는 당화혈색소보다는 전체적으로 먹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평균당은 안 올라가는데 공복당이 자꾸 올라가고 잘 안 잡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그림의 그램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 조절을 하면서 비교를 할 때요. 자, 혈당 조절을 위한 영양 중에서 어육류군, 지방과 단백질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저지방군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체지방이 많은 비만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닭고기로 40g, 돼지고기로 40g, 지방 별로 없는 부위, 그 밖에 생선으로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같은 정도의 이 단백질군에 해당하는 거의 한 단위입니다. 한 끼니에 먹어야 할 정도는 요 닭고기 하나에다가 나머지 다른 것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소고기 40g 먹고 생선을 이걸 같이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어육류군을 많이 먹어야 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안 챙기시는 분도 많고 실제적으로 육류나 어류를 거의 안 먹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당이 더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공복당 안 잡힐 때는 그런 거를 주의하시라고 단백질 꼭 챙기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지방군에 해당하는 거는 지방이 좀 있어서 열량이 높은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르신 분들, 정상 체중인 분들한테 권유하는 그런 어육류군이죠. 그래서 껍질을 포함한 경우에 닭다리 1개 정도, 또 그거와 어묵 50g짜리 한 장 정도를 같은 끼니에 먹는 거 정도가 일반적으로 1800에서 2100칼로리 먹는 보통의 70대 이상의 고령자, 75세 이상의 고령자 이외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필요하니까 요 훈제 오리에다가 이런 꽁치 하나를 같이 먹는다든가 이걸 다 따로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정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채소류는 이만큼에 해당하는데 한 단위가 하루에 8, 9단위, 7, 8단위를 먹어야 되니까 끼니마다 3가지 정도 색깔이 다르면 좋겠죠? 하나, 둘, 3가지 정도 뭐 이렇게 넣어서 먹는다든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조리해서 드시는 거가 되겠죠? 고기에다 같이 섞어도 되고 그냥 따로 나물로 먹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생각보다 채소는 이거보다 많이 먹거나 이럴 때가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육류군은 많은 수가 모자라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곡물류도 막상 밥은 조심하시는데 나머지 식사처럼 먹는 고구마, 감자는 경우에 따라서 너무 모자랄 때가 있다는 거, 그것만 먹게 되면, 과일과 그것만 먹게 되면 당만 오르고 열량이 모자라서 아침 혈당을 잘 못 잡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과일류예요. 과일류를 이게 1500칼로리 드셔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800에서 2100 드셔야 되는 분들도 1800 드시는 분들도 이런 것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00칼로리 먹어야 되는 적어도 활동이 많은 50세 이하의 여성분이나 아니면 남성분의 대다수는 이런 거 2개 정도 먹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만큼 포도 먹는 게 식사 중간에 간식에 해당하는 거고 포도
80g에 있어서는 작은 거 19알 정도를 하루 종일 먹으면 막는다는 건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과일을 좋아하셔서요. 그래서 주식 대신 과일을 드시거나 이렇게 되시면 칼로리도 적고 당만 좀 높아서 그래서 사실은 과일이 당을 많이 높이는 성분들이 아니에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고 그래서 과일도 그렇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채소류나 이런 거 뭐 옥수수 또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체에 똑같은 그람수로 따지면 다른 것보다 당을 많이 올리는 성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밥처럼 밥은 밥 이외에 고기, 생선 이런 거 없이 두부 이런 거 없이 그냥 밥만 먹기는 어렵죠. 밥이랑 시금치만 먹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르게 먹는 게 이루어지면서 당이 서서히 오르게끔 각각의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고 단백질이 다음에 들어가고 지방이 들어가는 이런 순서가 되면서 힘도 일정하게 유지해서 당 잡는 데 좋고 그리고 혈당도 피크를 안 치기 때문에 편안한데 지금 이런 걸로 똑같은 열량이나 똑같은 당 지수에 해당하는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종류로 여러 개 섞인 거를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죠. 단백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지방도 없고 그래서 여기 당뇨병 학회 홈페이지에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과 선생님들이 같이 콜래버레이션해서 만드는 거라서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0칼로리, 1800칼로리, 2100칼로리를 먹는다고 볼 때 아까 제가 한 접시에 놔둔 거 그런 거를 곡류는 몇 개 먹어야 되고 어육류군은 몇 개씩 먹으면 맞고 채소군은 몇 개쯤 먹으면 맞고 지방군에 해당하는 건 사실 어떤 거냐면 아이스크림이나 티스푼으로 넣는 오일류 뭐 이런 거라서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사람 말고는 그렇게 많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과일군 보시면 1800칼로리도 그 중에 하나만 먹으라 그러죠? 근데 우리 사과도 먹고 귤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수박도 먹고 포도도 먹고 그래서 과일을 조금 조절하시라고 하지요. 네, 자 운동과 관련한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운동은 당뇨 운동에서 특징이 첫 번째로는 적어도 48시간 이상 운동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말라는 건데 그 이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월요일 날 했으면 맨날 해도 좋은데 화요일 날 걸르고 수요일 하고 목요일 날 걸르고 금요일 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Every other day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저기 질문에 아까 공복 혈당, 공복 식사 얘기하셨는데 공복 운동은 어떤가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체중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당이 있는 사람들은 혈당이 식사 후에 올라가니까요. 식사 후 30분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식후 30분의 운동이 가장 좋지만 그거는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식후에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의 시간은 식사를 안 하셔서 혈당도 저혈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만 몸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나 체력은 굉장히 가장 약한 쪽이에요. 밤 잘 때라기보다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굉장히 약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편안하지 않고요. 새벽에 뭔가 움직이는 거를 강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저희가 편안하지 않고 추울 때 나가시는 거 그런 것도 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는 새벽에는 조금 더 서서히 움직이고 서서히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칭도 지나치게 과하게 하시는 것보단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뇨인에 있어서 가장 혈당이 높아지는 시기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라 그래서 요즘에 하면 좋겠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인슐린을 맨날 맞는 분들이라던가 이제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공복이나 식전 운동은 좋지 않고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분은 가급적 매일 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뇨 합병증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말초 혈관이 이상하다든가 말초에 신경병증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체중 부하 운동을 저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붙박이 자전거를 탄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이런 게 더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영은 사실은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에 있어서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그거는 또 체중이 부하돼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이 스트레칭처럼 몸의 자세를 유지하고 뭐 유산소 운동으로 아주 좋지만 골밀도가 나쁘신 분들은 수영만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요. 자, 당뇨를 조절하는 것에 운동의 속도는 어떠냐 하면은 참 이렇게 체중을 앞으로 이렇게 밀으면서 운동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가벼운 산책으로 하신다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때 하시면 좋겠고, 조금 빠르게 걷는다. 시간당 한 5km, 6km 이렇게 걷는다? 그러면 10분에서 30분 정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대신 10분을 하시면은 식후에 30분에 한 번씩 두세 번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구기 종목 테니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나치지 않게 15분에서 30분 사이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고, 혈압도 마찬가지인데 혈압은 조금 더 그런데요. 당뇨에 있어서 운동 강도는 고강도의 운동을 하기보다는 강도가 약한 운동을 오래 하는 것이 당뇨를 위한 운동으로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3번에 걸쳐서 나누시면 더 좋겠습니다. 속도는 비교적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게 1분에 약 80m, 그래서 30분에 2.4km, 1시간에 약 5km 정도 걷는 속도, 약간 아주 느리진 않아요. 그냥 천천히 산책하는 거의 속도는 시간당 4km 정도 되고 30분에 2k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걸음을 하시면 좀 좋겠고, 그리고 보통 한 하루에 10,000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적어도 7,000보 정도 되면은 더 좋겠고요. 그걸 걷기로만 할 때 얘기고, 사실은 한 5,000~6,000보 걷고 뭐 또 계단 오르기 하시는 거 있고 뭐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다면 뭐 한 6,000~7,000보, 5,000~6,000보 이렇게 걷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외의 거는 그냥 좀 두고 보셔도 돼서 저거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운동과 영양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질문 있는 거 받고 또 당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특별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드리고 끝낼까 하고요. 하영이님 질문 받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31, 또 HDL이 94, LDL 콜레스테롤이 124, 중성지방이 56, LDH가 젖산탈수소 효소가 LDH고 201입니다. 공복혈당 998, 당화혈색소 5.5, 30대 초반 여성인데 괜찮을까요? 네. 키와 몸무게는 표준에서 살짝 통통입니다 하고 얘기하셨고, LDL이 124 정도 되면 이거는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하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이상한 수치는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성지방이 56인 걸로 봐서는 환자가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 나이인데 당화혈색소가 5.5 나오는 거로 봐서는 환자분이 단 음식을 좀 먹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나이에 요 정도 영역에 있으면 나이가 조금 들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당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당화혈색소가 5.5니까 아주 낮지 않으셔서요. 그리고 HDL이 높아서 괜찮겠지만 지금 음식을 안 먹는 수준이라서 음식이 아니라 딴 걸 드시나 봐요. 빵인지 과일인지 그런 거 드시는 사람들의 패턴이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그래서 지금보다는 밥에 반찬 고르게 먹는 걸로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 수준. 중성지방 56은 지금 나이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당화혈색소 5.5인 게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아마 조금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거 하고 음식 종류, 단순당 이런 거 드시지 않도록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김민님은 저희 아버지가 70이신데 살이 찌진 않으셨고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현재 당뇨시고 혈압도 좀 높으십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하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마르신 분들 중에서 배만 많이 나오시고요. 근육 자꾸 빠지시고
혈당 높으시고 혈압도 좀 높으시다고 했습니다. 아마 당뇨가 먼저 오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혈압이 좀 높아지셨을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거꾸로일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몸을 많이 쓰신다면 혈압이 먼저 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이 분은 식사에서 반찬류를 육류, 생선류, 계란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열량 자체가 지나치게 적은 끼니가 있으면 한 끼니가 우리가 보통 한 500, 550 이 정도는 드셔야 되거든요. 간식 드신다고 해도 남자분이시니까 600까지도 괜찮은데 열량을 너무 적게 드시면 점점 더 근육이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연세가 70대시면 먹는 거를 고르게 잘 먹어도 좋고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잘 하셔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근육이 유지돼야 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유지된다는 건 먹는 거하고 움직이는 게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확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많이 나오시는 분의 나이가 들어서 배가 많이 나오시는 분의 첫 번째 요인은 음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시는 분들의 고령자 중에서 체중이 많이 안 나가도 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음주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배가 많이 나오시는 것 중에서 근육이 자꾸 아침, 점심 이렇게 움직이시는 시간에 음식 먹는 게 좀 적고 오후에 편안하게 조금 더 많이 드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 점심으로 음식을 조금 올리시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지나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뭐 근력 운동 조금 더 하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토리님,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데 체중 조절을 하니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혈관 질환은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젊을 때부터 조심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제 어머니의 가족력이 어느 정도의 혈관 질환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보면 혈관 만약에 한 60% 이상의 사람이 심혈관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들이 자신이 하는 게 일정하게 식사하고 일정하게 움직이고 무리하시는 게 별로 없게 되면 그 사람 심혈관 질환 늦게 생길지 모르지만 60, 65세 이때까지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족력이 있지만 여성분이신 것 같고 이 지금 꼬미토리 님이요. 아까 여성분은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워낙이 이제 요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치매의 위험 요인 중에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60대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40대부터 고혈압, 당뇨 이거가 리스크의 위험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뭐 조심해서 손해볼 거는 없지만 아주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규칙성을 지키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지은님 뵈면 혈액검사에서 인 4.6, 글로불린 6.7, 소변검사에서 백혈구, 단백뇨 의심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진 결과를 다 물어보시네요. 자, 인 4.6은 일시적인 거일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슘이 좀 낮으면 인이 좀 올라가는 수도 있고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 영향을 받아서요. 그리고 인이라는 거는 음식에 어떤 음식에도 다 있고 특히 음료수 계통에 많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먹는 탄산음료에도 많고요. 커피나 모든 종류의 음료수에 많아요. 그래서 음료수나 이렇게 물이 아닌 형태의 어떤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있다면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글로불린 6.7이라는 거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뮤노글로불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게 낮다는 건 환자분이 체중이 좀 적거나 음식 먹는 게 너무 적어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라서 크게 막 무리하고 감염이 생길 만한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불린 6.7이 조금 낮지만 조금 더 높으면 좋겠긴 하지만 한 7, 7.2, 뭐 7.4 면역 기능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체중이 좀 적으면 체중을 조금 늘리신 거나 근육 같은 거요. 그리고
음식 섭취의 열량을 조금 늘리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 단백뇨 의심된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다시 보셔서 실제적으로 단백뇨가 수치를 재서 단백뇨인지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백혈구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뇨도 그 전날 굉장히 오래 서 있으시거나 음식 종류에 따라서 탈수가 되고 뭐 이러면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백뇨가 나온다는 걸 보지 마시고 소변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단백의 양을, 요단백의 양을 재는 검사를, 미세 단백뇨 보는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레이님 오셨군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규칙적으로 제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언제는 점심을 오후 2시에, 또 언제는 오후 3시, 또 언제는 12시에 먹고 고치려고 노력 중인데,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 혹시 운동으로 커버 안 될까요? 저희가 이제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하라는 거는 보통, 만약에 12시에 먹는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정도, 뭐, 이 정도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인 게 약간의 레인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3시간, 4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마 몸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운동으로 커버가 되는 시기는, 여성분은 이게 운동으로 커버가 좀 덜 될 것 같고 젊더라도, 젊은 남성분은 운동으로 좀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중성지방을 높이거나 콜레스테롤을 높이거나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허리둘레를 크게 하거나.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조절을 하시면, 조금만 조절하시면 뭐 비슷하시겠는데요. 네. 자, 홍경민님은 공복 혈당 있는데 공복 운동 해도 되나요? 공복 혈당이 높은데 공복 혈당 해도 되느냐? 공복 혈당은 근본적으로는 체력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요.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당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복합당류가 조금 적어져도 공복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복혈당만 높으신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한테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신 분이면 주무시기 전에 오히려 과일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침당이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사실은 공복운동 하는 게 편안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량 섭취가 단백질도 지방도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썩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복 운동이 더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젊은 연령에 있어서 체중이 많이 나갈 때 버틸 수 있다면, 공복에 운동했을 때, 자유지방산이나 이런 케톤이 많이 나와서 식욕을 떨구기 때문에 이제, 체중 조절에 좀 더 좋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가급적 공복 운동을 하시는 것보단 공복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청춘이다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원인이 뭔가요? 증상이 없을 수도 있나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죠. 초반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혈당이 휙 올라갔다가 휙 떨어지는 걸로 단순당이 들어가서, 아마 예를 들면은 뭐 주스가 들어갔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몸에서는 이게 단순당이 바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흡수해서 바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흡수해서 혈중에 바로 올라가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죠. 음식 종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당이 확 올라가니까 인슐린 분비가 확 늘게 되면서, 자꾸 인슐린 분비가 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슐린이 잘 안 듣겠죠?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건, 인슐린 나오면 당을 떨구기도 하지만 조직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무 힘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단순당을 먹으라는 거예요. 바로 조직으로 넣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아직은 청춘이다님이신 것 같거든요. 나이 드신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이 된다면 아이스크림만 해도 지방이 좀 있죠. 주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당분 음료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드린 설탕, 꿀 뭐 이런 거 맛있으라고 달게 단순당을 많이 넣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증상이 없고 그게 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사람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약간 까탈스러운 성격이 되거나 화를 못 참거나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님은 메폴민 등을 장수약으로 쓴다는 말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요새 이제 신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메폴민을 장수약을 쓴다는 것보다는 이제 당뇨이신 분들 중에서 메폴민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오래 살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당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마른 사람일 가능성보다는 지방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오비스티 파라독스라 그래서 비만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장수랑 상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메폴민이라고 하는 약은 근본적으로 밤에 혈당이 좀 떨어졌을 때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 당이 좀 부족할 때 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모든 장기가 당이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좋게 해서 잘 작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확확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좀 잘 안 만드는 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메폴민 자체가 장수약으로 쓰일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메폴민을 쓸 정도의 당이 약한 당뇨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것도 부족하지 않고 지방도 아주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일 경우에 오래 사는 것일 거라서 어떤 하나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존 페트루치님, 운동을 식후 바로 하는 것이 혈당을 잡는 데 좋을까요? 식후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당뇨 그런 세팅에서 나오는 거는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혈당이 많이 높아서 그때 운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젊은 분들은 식후 1시간에 하셔도 무방하고요. 당이 너무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당이 낮게 잡히는 분들은 사실은 30분에 시작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또 지나치게 지치면 당이 또 확 올라가거든요. 당 떨어지면 그거를 보상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이시고 나이가 젊으시다면 식후 1시간 정도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기름진 음식도 먹고 그래서 이제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런 거가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음식을 잘 먹을 거기도 하고, 그때 운동을 해서 살이 찌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식후 1시간에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걷기를 할 조건이 안 돼서 유산소 운동 대신 식후에 덤벨 2개 갖고 웨이트 운동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혈당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유산소 운동만 많이 권유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몇 년 전일까요? 10년쯤 전일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 근력 운동도 유산소 운동에 버금가게 혈당을 잘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걷기를 길게 할 시간이 안 되고 그냥 글쎄요, 출퇴근할 정도의 걷기 하는 정도밖에 안 될 때 계단 오르기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앉아서 일하는 게 많고 다리 쪽에 피가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덤벨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시간 되실 때 다른 끼니에는 계단 오르기 한 5계단 정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5에서 8계단 정도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됩니다. 후리지아님, 60대 후반 여성 당뇨 전 단계입니다. 당화혈색소 6.1, 가끔 저혈당 증세가 오는데 95만 돼도 증세가 오는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95에서 저혈당 증세가 온다는 건 그 95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복에 집에서 재는 요 손가락 끝에서 재는 게 95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한 105 정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 당을 재는 기계에 따라서 어떤 거는 더 높게도 나오고 어떤 거는 더 낮게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부분의 혈당계는 이런 정맥혈에서 재는 것보다 10 정도 낮게 나온다고 생각돼서, 그럼 105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저혈당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순간은 저혈당 증세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밥을 먹고 나서 조금 식은땀이 나거나 지치는 거일 때도 있고 혈압이 좀 낮아지는 경우일 때도 있고, 뭐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실제로 내가 혈당이 95로 딱 잡히는데 내가 저혈당 증세가 온다, 그게 무슨 소릴지. 저혈당 증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식은땀이 나는 거, 아찔한 거, 멍한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또 어떤 순간에 앞뒤로 어떤 조건인지에 따라서 원인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혈당이 70이 나와도 특별히 그게 저혈당 증상에 맞지 않으면 저혈당 증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50 이하가 되면 조금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만약에 이게 진짜 95인데 저혈당 증세가 확실히 저혈당 증세다. 이렇다면 환자의 평상적인 혈당이 이거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혈당에서 익숙하다가 떨어질 때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혈압이 낮아지거나 지쳐서 이렇게 심장에서 잘 뇌로 딱 못 올리면서 느리게 돌아가면서 몸이 나오는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캐모마일님, 근육이 적은 사람들이 저럴 때 증상이 많기 때문에 근육을 좀 키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캐모마일님, 10년 전 건강검진으로 뇌동맥류 발견되어 바로 코일 스텐트 시술했습니다. 콜레스테롤, 혈압, 고혈압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좋을까요? 이때는 혈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혈압약을 드시게 합니다. 혈당은 이것들이 약을 드신다는 얘기인지 약을 안 드는데 어느 정도 유지되면 좋겠냐는 얘기신지 아마 약을 안 드는데 어느 정도 조절되면 좋겠냐는 거에 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혈당은 정상 혈당이면 가장 좋고요. 당화혈색소가 5.7 아래 한 5.5에서 5.7 사이, 5.3에서 5.7 사이면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하면 좋겠습니다.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시술을 했으면. 근데 혈압은 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오영도님 질문을 끝으로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만 59세로 건강검진센터 LDL이 92, HDL이 50, 중성지방 30, 총 콜레스테롤 150인데 메발로친 먹고 있고요. 채소, 과일, 달걀, 두부, 콩, 생선 등을 좋아해서 주로 먹는데도 HDL 수치가 잘 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올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열공경색이 있다고 나왔군요. 그리고 골다공증 마이너스 2.7 나왔는데 약 복용은 안 하고 있어요. 저체중이라네요. 골다공증은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나빠질 것 같은데. 자, 중성지방이 30 정도 나오면 너무 낮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너무 덜 들어가는 거죠. 밥류나 이런 거. 밥도 기름이거든요. 그게 자르르 흐르잖아요. 잡곡이랑 같이 넣어도 밥에도 지방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마도 밥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고 열량이 있는 기름진 거는 하나도 안 드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59세인데 저러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늘리시면 좋겠고요. HDL이 50인데 여성이신가요? 남성이신가요? 오영도님은 글쎄요. 이게 남성이시면 낮지 않은 수치고요. 여성이시면은 여성이시라도 50 이상이면 괜찮아서 낮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H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데 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포화지방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올라가요. HDL 콜레스테롤이. 그리고 운동하면 올라간다 그러는데 보면은 근력 운동이나 조금 체력을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운동할 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탄수화물 섭취만 많이 하고 좀 걷기, 느리게 걷기 이런 거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HDL 수치가 뭐 29까지 떨어지고 좋지 않아요. 뭐 29, 뭐 20몇 이렇게까지 떨어지고요. 어르신들이요. 그래서 환자분은 조금 기름진 음식을 조금 더 늘리시고 그러시고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거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어디가 마이너스 2.7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허리일 수도 있고 골반일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뇨는 백발백중 유전이 100% 아닙니다. 네, 모든 병은 유전이 100%인 병은 없습니다. 유전병 말고요. 당뇨 걸리면 인생 끝은 아닙니다. 요새는 약이 좋아서요. 당뇨 걸리고 나서도 개과천선하시고 잘 지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답변 드리고 정리할까 하고요. 당화혈색소가
오영도님이 여자분이시군요. 그러시면 뭐 50보다 조금 더 높으면 좋겠어서 아까 제가 지금 권고 드린 상황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아참, 그 혈당 관련해서 쉬프트 워커가 되면 원래 낮에 일하고 밤에 잤는데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음식 같은 게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잠을 잘 자는 거는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공복 혈당 많이 높으신 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잠자리 꿈이 많은 거가 주무시기 전에 혈당이 좀 너무 낮아서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저녁 식사 너무 가볍게 드시지 마시고 너무 가볍게 드셨으면 오히려 과일을 조금 드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